주목받는 K컬처 중에서 한국의 바느질 문화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느질 문화를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자 개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통 침선과 규방공예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침선은 한자로는 이렇게 바늘침, 실선 이렇게 쓰잖아요. 침선이라고 그러면 그냥 바느질을 해요. 침선이라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좀 격조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너무 어렵고 좀 거리감 있게 느껴져서 저는 그냥 바느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바느질하는 사람들이 종종 이 실선자 대신에 신선선자를 써서 얘기를 해요. 바느질 하면 이게 바느질이라는 작업이 참 고된 작업인데 바느질 하면서 뭐 마음의 평화를 찾기도 하고 위안을 받기도 하고 이래서 바느질이 도닦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곤 하거든요. 침선이라고 하면 이렇게 한복을 만드는 일을 말하는데 한복뿐만 아니라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베개라든가 뭐 방석이라든가 이불 같은 그런 침장류 만드는 것도 침선에 속하고 그리고 한복과 관련된 액세서리들 뭐 쓰개라든가 주머니, 놀이개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역시 침선이죠. 그리고 요즘 홈패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뭐 보자기라든가 이런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원단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모든 생활용품들을 만드는 게 다 침선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침선이라는 것, 바느질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고려 시대의 금바늘하고 고구려 시대의 금바늘이에요. 지금 뭐 우리 요즘 쓰는 바늘하고 별 차이가 없죠. 요 고려 시대의 금바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금사가 꽂힌 채로 나왔어요. 고려대 박물관에 소장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침선 문화가 언제 시작됐을까? 바느질이라는 게 언제 시작됐을까라고 하면 이 옷감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소실이 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유물이 남아있는 건 많지 않지만 이렇게 나오는 바느질과 관련된 도구를 가지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뭐 가락바퀴, 뼈바늘, 뭐 방주차 막 이런 거 배웠던 게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그때 당시에 옷들은 남아있지 않지만 고려 시대도 고구려 시대도 또 그 이전에 뭐 석기 시대에도 바느질이라는 거는 인류 문명과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느질이라는 게 근대 이전에는 주로 여성들이 담당하는 그런 분야였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조선시대는 의관정제라고 하잖아요. 옷을 제대로 갖춰 입는 데서 예의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느질이 단순히 옷을 만들고 뭐 수선하고 이런 기능적인 역할만 했던 게 아니라 바느질을 하면서 예의를 배우고 또 그거를 이제 가르치고 이런 역할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바느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거죠. 그리고 또 여성들이 바느질을 하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바느질을 하다 보니까 가족의 뭐 건강, 안녕 이런 걸 기원하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규방공예는 뭘까요? 뭐 전통 침선하고는 다른 건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요 그림은 이제 그 창덕궁 후원에 있는 조선 후기의 상류저택을 본따서 만든 연경당의 모습인데요. 조선시대의 그 저택들은 보면은 이렇게 담이나 이런 걸로 나뉘어가지고 남자들의 생활 공간 그리고 여자들의 생활 공간이 분리가 돼 있었어요. 남자들의 생활 공간은 우리가 잘 알죠. 사랑방, 사랑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여성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뭐 안방, 안채, 뭐 내실, 주방 이런 식으로 불렀던 거죠. 이런 여성들만의 공간이 뭐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렇게 뭐 영어로 하자면 뭐 위민즈 리빙
룸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근대 이전에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도나 페르시아에서는 제나나라고 불렀고 프랑스에서는 부두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규방공예 초창기에는 규방공예를 영어로 표현할 때 부두아 크래프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지금은 그냥 우리 발음대로 규방공예라고 규방 크래프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이런 조선시대에 이렇게 양반 남성들이 보시는 것처럼 사랑방을 중심으로 해서 선비 문화를 전개를 했다면 여성들은 규방을 중심으로 해서 규방 문화라는 독특한 문화를 꽃피웠던 것이죠. 규방 문화라고 하면 예, 뭐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예절을 가르치는 달에도 규방 문화에 속하고요. 그리고 뭐 글을 배우고 글을 통해서 창작 활동을 하는 그리고 또 그런 창작 활동을 한 뭐 문학 작품을 서로 같이 읽는 이런 것들 가사 문학을 뭐 매개로 한 그런 활동들도 규방 문화에 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느질을 뭐가 관련된 활동 이런 것들도 다 규방 문화인 거죠. 그래서 규방이라는 것은 그런 문화를 나누는 교류의 장소가 됐던 것 같고 사랑방을 중심으로 한 선비 문화와 대응되는 그런 여성들만의 문화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규방 문화 중에서 이 바느질과 관련된 공예 활동을 규방 공예라고 따로 이제 말을 하게 된 것이에요. 전통 공예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이 들고 또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렇게 선뜻 다가가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젊은 연구자들이 규방 공예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전통 침선 문화를 얕고 넓게 배워서 좀 쉽게 일반인들도 다가갈 수 있게 하자라고 제안한 것이 이제 규방 공예가 된 것이죠. 이렇게 규방공예라는 이름으로 전통 침선이 조금 더 쉽게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한 분야로 지금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그냥 일상적이었던 그런 바느질 문화가 이제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는 많이 사라졌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도 집에 그 반지꼬리라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반지꼬리를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엄마들이 바느질하는 모습을 거의가 볼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근데 이런 뭐 시대 흐름 속에서 뭐 침선 유물들이 다시 이제 예술 작품으로 재조명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한국 전통 바느질 문화가 새롭게 등장하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전통 바느질 문화를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문화산업이랑 같이 연결을 하고 이런 시도들을 하는 것이 바로 규방공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규방공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규방공예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이렇게 규방공예의 종류를 간단하게 소개할 수도 있는데 예쁜 유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을 할애해서 같이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싶어서 좀 많이 담아왔습니다. 최대한 줄이기는 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규방공예의 종류를 이렇게 뭐 대표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열거를 한다고 하면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이제 보자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자기는 구성 방법에 따라서 뭐 이렇게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정사각형 보자기에다가 문양을 프린트를 하는 그런 이렇게 단순한 기법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보자기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분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거든요. 먼저 이제 사용 계층에 따라서 나누면 이제 궁에서 쓰는 보자기와 민간에서 쓰는 보자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또 궁에서 쓰는 보자기 같은 경우는 이제 왕실에서 의복을 담당했던 기관이 상의원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 상의원에서 이제 최고의 프로들이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나누자면 이제 한 겹으로 만드는 보자기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호뽀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바느질을 하면 뒤쪽에 시접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접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뒤에 한 장을 더 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앞판, 뒷판 이렇게 바느질이 되는데 그런 걸 이제 겹보라고 하고 또 보자기 중에서 보온을 위해서 솜을 넣고 만드는 보자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솜보라고 하는데 솜을 넣고 또 이제 누비면 누비 보자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드는 제작 과정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소재에 따라서 제가 항상 이게 바느질을 하면서 참 우리나라가 축복받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게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사계절에 맞는 옷감이 굉장히 많아요. 비단만 해도 사계절에 맞게끔 입을 수 있게 다양한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재에 따라서 뭐 비단으로 만들거나 무명이나 삼대나 뭐 모시 이런 걸로 만든 것들도 있고 유지라고 하면 이제 기름종이거든요. 그래서 보자기를 꼭 원단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 종이로도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자기를 이제 종류별로 나눠보면 이렇게 구성 방법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지만 용도에 따라서도 뭐 상을 덮는 보자기, 옷을 덮는 보자기, 책을 덮고 횃대라고 해서 옷을 걸어놓는 옷걸이가 있었잖아요. 그럼 횃대포까지. 그래서 아주 손바닥만한 작은 조각, 작은 보자기부터 이렇게 횃대포 같은 경우는 200cm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보자기까지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들어서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문양을 이렇게 문양이 있는 경우도 있고 문양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양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뭐 수, 조각보, 금박보, 채색보 이런 식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 장식 방법에 따라서 문양이 없는 조각보, 그냥 원단 자체를 그냥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서 뭐 만드는 그런 보자기도 있는데 이렇게 문양이 없으면 무문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문양이 있는 보자기들이 훨씬 많아요. 보시면 이렇게 수를 놓으면 수보자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자기 그러면 조각보만 생각하시는데 조각보는 보자기의 한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각을 이으면 조각보고 금박을 찍은 보자기도 있어요. 금박을 찍은 금박보. 그리고 이게 네 번째 보시면 요 보자기는 보자기에다 문양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당체보라고 하거든요. 뭐 당체라는 안료로 그림을 그려서 만든 보자기라서 당체보라고 하는데 뭐 채색보라고도 해요. 이런 보자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문양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 이런 보자기들이 있는데 조각보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왕실에서는 조각보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왕실은 필요에 따라서 새 천을 구입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조각보를 만들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민간에서는 평민들까지도 비단도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래서 평민들도 이렇게 보자기를 만든 조각보를 만든 유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금박 같은 경우, 금박이나 당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재료가 고가였어요. 그래서 민간에서는 조선 말기까지도 민간에서는 이런 금박 보자기나 당체 보자기를 만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요 당체 보자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용되는 안료가 요 느낌이 단청 같은 느낌이 드시죠? 단청하고 같은 안료를 써요. 그래서 이게 단청에 쓰는 그 안료가 굉장히 고가였대요. 그리고 이게 전량 중국에서 수입을 했는데 이게 그냥 뭐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화약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수입 물량을 이렇게 제한을 뒀대요. 그래서 그 수입 물량이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밖에 수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가였기 때문에 이제 궁이나 사찰이나 이런 데 단청을 그리고 남는 걸 가지고 이렇게 채색보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 이렇게 바탕이 다 꽉 차게 그려져 있지만 이게 그냥 못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분홍색의 쇠못이 이런 데다가 빽빽하게 길상 문양을 하나하나 다 채워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겉에 크게 싸는 용도이기 때문에 뭐 일반 뭐 비단 조각보보다는 크기들이 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50, 여기 보시면 채색보 같은 경우도 한 60cm 가까이 되잖아요. 60cm 가까이 되는 것도 작은 거예요. 뭐 더 한 80cm, 90cm 이렇게 큰 당채보들도 이제 유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숫보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숫보 같은 경우에는 주로 혼례용으로 많이 썼어요. 비단실도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놓아진 보자기 유물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특히 혼례용으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대대로 집안에 이렇게 그러니까 갑옷처럼 그렇게 전해지는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숫보 중에서 이렇게 독특한 지역색을 보이는 보자기들이 있는데요. 네.
요 보자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수를 놓는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그림처럼 이렇게 전면에서 보여지는 상태로 수를 놓거든요. 근데 요 보자기는 이제 강릉을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 지역에서 많이 보여지는 보자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강릉수포, 수포 또는 뭐 강원도 수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조선시대에도 그렇게 불렀던 건 아니고 이제 요즘 연구자들이 이제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르는데 일반적인 그 문양의 배치하고는 좀 자수 문양 배치하고는 좀 달라요. 보시면은 이렇게 나뭇잎 같이 보이잖아요. 강릉 지역에 이제 단오제가 굉장히 강릉 단오제가 굉장히 유명한데 가서 보시면 그 행사 중에 그 신목이라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행사장으로 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일종의 무속 신앙에서 보여지는 그런 건데 그 나무를 만약에 우리가 나무를 수를 놓는다라고 하면 정면에서 보여지는 상태로 도안을 그릴 텐데 수평으로 자른 거예요. 그래서 중심에 이제 나무 기둥이 있고 사방으로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무 이파리들이 달려 있고 재미있는 거는 화면상은 잘 안 보이지만 나무 이파리들 달려 있는데 새도 이렇게 나무에서 한 몸처럼 나온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수들이 비단실로 이렇게 놨는데 되게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그 도안보다는 독특해서 강릉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 지역의 그 독특한 지역색을 보이는 자수 기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그 교황이 방문했었잖아요. 그때 그 강릉수 보자기를 그 명인이 이제 수 보자기를 제작한 거를 액자에 담아가지고 이제 화합의 의미로 교황한테 선물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뭐 바티칸 박물관에 소장이 돼 있다고 해요. 이런 수 보자기도 있고요. 그리고 예, 요거는 이제 여의주 문보라고 하는데요. 조각을 그냥 잘라서 바느질을 하는 게 아니고 종이접기처럼 여러 번 접어서 문양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이 서로 이렇게 겹쳐지면서 이런 문양을 나타내게 되는데 뭐 고려청자나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투각된 문양에 원이 동글동글하게 서로 연결된 그런 문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 보자기가 이제 소개될 때는 고전 문창살보라고 문양 이름을 붙였었어요. 그래서 그 뭐 전통 문이나 이런 데도 보이는 창살 문양처럼 그렇게 불렀었는데 요즘은 이제 여의주 문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 보자기도 독특한 게 이게 퀼트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퀼트에서 성당 창문이라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퀼트의 성당 창문하고 패턴이 같아요. 만드는 과정도 비슷하고. 그래서 저는 요 여의주문보를 볼 때 동서양의 바느질 문화가 서로 교류했다는 증거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전시를 하는데 이게 여의주문보 초창기 때는 이제 여의주문보도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랐거든요. 근데 여의주문보가 전시가 돼 있는데 어떤 관람객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어머 돈보네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엽전 이렇게 모양하고도 또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여의주문보예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돈보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에 사시는 분이래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거를 돈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를 때 이렇게 덮어주는 노잣돈, 저승가는 노잣돈으로 쓰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만들어주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나라만 여의주문보가 있는 게 아니고 중국에도 똑같은 문양의 보자기가 있고 그리고 서양에도 성당 창문이라는 퀼트 기법이 있고 뭐 일부 그렇다면 일본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바느질 문화라는 게 서로 교류했다는 증거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또 만든 보자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비 보자기라고 하면 그냥 누비라고 생각할 때 직선으로 누비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화면상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하학적인 문양으로 바탕 전체를 누빈 보자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자기는 이제 재봉틀로 손으로 누빈 게 아니고요. 지금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삼각형 모양으로 계속 사방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문양이거든요. 솜을 넣고 누비는데 그래서 재봉틀이 들어온 이후에도 이렇게 기계로 누벼가지고 누비 보자기를 만드는 이런 보자기들도 있습니다. 이 보자기도 제가 그 처음에 이렇게 도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1935년에 이제 동아일보 기사에 뭐 부산에 사는 뭐 권덕회 여사가 뭐 예술 루비라는 걸 창안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런 문양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보자기였어요. 그래서 꼭 손으로만 바느질을 해야 귀한 보자기가 아니라 이제 뭐 그런 재봉틀이나 이런 기계를 가지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보자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요 보자기를 보여드리니까 어떤 회원 한 분이 시집 올 때 친구 엄마가 이걸 해줬대요. 근데 이렇게 귀한 건지 몰랐다고. 그래서 수업 듣고 나서 친구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제 엄마 얘기를 다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기를 한번 이렇게 누비기 시작을 하면 재봉틀 바늘이 꽂힌 상태에서 전체를 다 누빌 때까지 안 뺀대요. 그 기하학적으로 계속 이게 뭐 오바트나 이런 데 보이는 것처럼 계속 뱅글뱅글 기하학적인 무늬가 나오는 게 되게 특이하거든요. 근데 그럴 정도로 이렇게 재봉틀을 잘 다루면서 만들었다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선물해줬던 그 기억을 하면서 엄마랑 다시 얘기했다고 막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처박아뒀던 거를 창고에서 찾으셔가지고 저 이렇게 귀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뭐 보자기라는 거를 잘 사용 안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그냥 엄마들이 그런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었죠. 천으로 만든 보자기가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종이로 만든 보자기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식지보 또는 유지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음식에 사용해서 식지, 종이 지자를 써서 식지보라고도 하고, 그리고 기름을 발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유지보라고도 해요. 그래서 종이에다 뭐 동백기름이나 이런 식용 기름을 발라가지고 기름 종이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한지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문양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지보를 쓰면 뭐 방충이나 방습 효과도 있지만 이 음식이 닿았을 때 코팅돼 있기 때문에 음식이 닿았을 때 그걸 닦아내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식지보 같은 경우는 상을 덮는 용도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로 만든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아까 위에서 보셨던 요 여의주문보 같은 경우도 여기 테두리가 누렇잖아요. 이렇게 비단으로 보자기를 만들고서 유지를 이용해서 테두리를 이렇게 감싼 유물들이 있으면 요거는 상을 덮는 용도로 썼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보자기 종류 중에 조각보. 이제 조각보가 우리나라 규병공예라는 새롭게 이제 재탄생한 이제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천을 반주머니 형태로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천을 모아두는 거를 이제 만부라고 사투리로 만부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이렇게 조각천도 귀했기 때문에 진짜 손가락 한 마디 정도면 버리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각천들을 주머니에다가 넣어서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썼던 거죠. 어떤 유물은요, 이렇게 그래도 얘는 주머니에 담아놨잖아요. 서책 사이사이에 비단 조각을 껴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단 조각을 껴놨다가 필요할 때 사용을 했던 거죠. 조선시대에는 그 수보자기는 예물로 가져갔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수보자기 같은 경우도 경제력이 있는 부유층에서만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비단실도 비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비단천 같은 경우는 평민들도 삭바느질을 하고 이러면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양반집의 유물뿐만 아니라 평민들 사이에서도 이런 조각보 유물들은 많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또 조각보는 일종의 바느질 연습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19세기에 미국의 요람 퀼트라는 게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인형을 갖고 놀잖아요. 그러면 인형에 뭐 침대 이불 같은 거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투박한 바느질 솜씨로 아이들이 자기 인형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요람 퀼트, 또 인형 퀼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만들면서 바느질 기법을 익혀서 나중에 커서 퀼트를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조각보도 마찬가지로 조각보에 사용되는 기법들이 다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조각보를 만들면서 그 옷을 만드는 기법들을 훈련하는 일종의 연습 뭐 작품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처음에 이제 조각보가 독일에 소개가 됐을 때 독일의 린덴 국립민속박물관이라는 곳에 이제 초대 관장이
피터 틸레라는 사람이 조각보를 처음 보고 그날 가서 잠을 못 잤대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고 나서 이제 조각보에 대해서 이제 평을 썼어요. 근데 거기서 20세기에 몬드리안이나 뭐 이렇게 클레 같은 그런 작가들이 조각보를 보고 작품을 한 게 아니냐, 한국의 조각보를 보고 이렇게 막 극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각보를 얘기할 때 기하추상이라는 20세기 초에 몬드리안으로 대표되는 그 기하추상 작품하고 동급으로 취급을 하고 이제 예술적인 가치를 높게 평가를 받게 됐죠. 그 사람의 그 극찬으로 인해서. 근데 보시면 이 몬드리안 작품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뭐 그냥 저거 이렇게 선 그어서 직사각형, 정사각형 나와서 색깔 칠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세기 초에는 저게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거거든요. 그냥 구상화를 하던 시기에 아무도 저렇게 면을 수직과 수평으로 분할할 생각을 못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획기적인 작품으로 평가를 받았던 건데 뭐 비슷한 시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조각보는 여성들이 수평과 수직으로 이렇게 면 분할을 하면서 똑같은 작품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런 예술 작가들은 이렇게 뭐 고도로 훈련받은 프로들이지만 우리나라 조각보는 이름 없는 그냥 평범한 주부들이 이렇게 뭐 그렇다고 뭐 미술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저도 이렇게 조각보 작품을 할 때 이제 많이들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조각보 작품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만든 조각보를 카피하지 말고 이렇게 기하추상 작품들 검색을 해보면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하추상 작품들의 수직과 수평, 면분할이나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작품을 참고해서 하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게 모방이 아니고 이렇게 새롭게 재창조하는 작업이 되니까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조각보도 굉장히 예쁜 유물들이 많은데 이제 좀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한 장에 꽉 차게 가져왔는데 비단 조각보들은 좀 큰 사이즈보다는 작은 사이즈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각을 연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뒤쪽에 시접이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뒷판을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겹보가 많이 있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것들은 주로 이제 두 겹으로 만들게 돼요. 그리고 비단 조각보들은 우리가 옷을 만들고 남은 자투리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려한 색상 대비가 많아요. 그래서 면 분할을 하면서도 이렇게 정사각형이나 뭐 삼각형이나 직사각형이나 이렇게 규칙적으로 내가 패턴을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배열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대부분은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한 것보다는 대부분은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그냥 옷감 자투리 남은 그대로를 사용한 그런 유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현대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요런 조각보는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하면 이렇게 보시고 저거 미소니 패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세요. 미소니라는 브랜드가 니트를 뭐 남아메리카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뭐 니트 문양을 저런 식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만드는 걸로 유명한데 시그니처 디자인인데 우리나라 조각보를 설마 서로 교류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했다는 게 뭐 동시대의 미의식이 비슷해 서로 교류가 없어도 동서양의 뭐 그런 미의식이 유사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각보가 이렇게 비단으로 만든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못이나 삼배, 우리 생활에 사용하는 모든 옷감으로 다 조각보를 만들었거든요. 자투리 남는 거를 하나도 버리지 않았어요. 진짜 손가락 한 마디 정도면 뭐 이렇게 작은 장식을 만들어서라도 사용을 했고 이따가 뭐 잔물림 이런 거 보여드릴 건데 그리고 실밥이 나오잖아요. 그럼 실밥이 나오면 바느꽂이 안에다가 넣어서 그래서 바느질을 하고 나면 쓰레기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아마 물자가 귀했기 때문에도 그랬겠지만 그런 하나하나를 다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했다는 지혜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보자기 중에서 이렇게 조각보 중에서 뭐 삼배나 모시로도 이런 보자기들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비단은 약하지만 얘네는 질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솔이나 쌈솔 같은 솔기 처리법을 이용을 해서 한 겹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비단 조각보는 좀 작은 사이즈들이 많은데 얘네는 큰 게 많아요. 보통 뭐 1m 정도 되는 것들. 그리고 끈을 사방에 달거나 뭐 대각선으로 달거나 이렇게 달려 있는 것들이 많아요. 조각보가 소개됐을 때 이제 외국 사람들은 이걸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 모르잖아요. 어디 쓰는 물건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게 이렇게 물어보면 뭐 그냥 우리는 뭐 상도 없고 뭐 이불 보따리 싸고 빨래 보따리 싸고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감탄을 하는 거죠. 실제로 삼배보자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뭔가 빨랫감이나 이불감이나 이런 걸 싸는 용도로 했거든요. 옷을 싸거나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들이 이렇게 지금 120cm가 넘을 정도로 그렇게 큰 사이즈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비단 조각보 같은 경우는 이제 색상 대비가 화려하게 많이 이렇게 보이지만 못이나 삼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채로운 색상을 쓰질 않았어요. 이게 소재가 거칠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색상을 많이 쓰면 되게 이렇게 혼란스럽거든요. 근데 이런 거친 소재는 뭐 모노톤이나 아니면 그냥 같은 톤으로 유사 톤으로 해가지고 이 솔기 지금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것들이 요 시접의 솔기거든요. 통솔이나 쌈솔을 하면 시접이 이렇게 두세 겹 정도 이렇게 겹치게 돼요. 그래서 빛을 보이면 이렇게 솔기가 이렇게 까맣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빛을 추가시켰을 때 솔기로 면분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색보다는 면을 보여줘서 여백의 미를 느낄 수 있게. 이런 것들을 그냥 일반인이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 일반 여성들이 만들었다는 데서 더 그 가치가 대단하다는 거죠. 보자기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삼배 조각보, 모시 조각보를 보여드렸었는데 예전에 한 분이 우리 할머니 시골집에 저 삼배 조각보가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어머 그러면은 좀 이렇게 모아 두셨냐고. 그러니까 그나마 비단 보자기나 수보자기는 뭐 예물이나 이렇게 귀하게 가져왔기 때문에 많이 유물이 있어요. 근데 삼배 조각보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말씀하시길 그냥 뭐 할머니가 이렇게 쓰다가 구멍 나면 떼워서 쓰고 그렇게 쓰다가 막 너덜너덜해지면 걸레로 쓰다가 그리고 그래도 너덜너덜해지면 이렇게 아궁이에다 불쏘시개를 썼다고 그 흔해서 이렇게 귀한 건지 몰랐다고 그때 할머니가 만든 것 좀 모아두고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예술품으로 평가를 받는데 예전에는 그냥 흔하게 만들어서 쓰고 뭐 이렇게 끝까지 그 생을 다하는 그런 용도로 그냥 생활용품을 썼던 거죠. 이렇게 흔하게 생활용품으로 쓰는데도 하나하나 조각을 내서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서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조상들이 멋진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또 보통 저도 이제 초창기에 이제 뭐 규강공예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뭐 조각보라고 하면 조각보 조선시대 것, 옛날 것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2007년에 그 온양민속박물관에서 그 지역 수장가들이 모은 이 미nie품들을 싹 한번 모아서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가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이런 작품들 때문에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각보라고 하면 조선시대 게 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서 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크무늬, 줄무늬 이런 걸 가지고도 조각보를 만든 거예요. 이런 조각보를 퀼트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조각보인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내가 만들어서 입었던 옷감들을 이용을 했구나. 비단을 썼으니까 비단으로 만든 조각보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체크무늬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되게 고가였던 거거든요. 잉크색 같은 경우도 뭐 조선시대 유물은 천연염색일 거 아니에요. 근데 잉크색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게 비단보다 더 비쌌대요. 합성염료인데도. 그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귀했던 원단들을 모아서 조각보가 조선 이후에도 광복 이후에도 뭐 60년대 70년대도 계속 만들어졌었다는 걸 이때 알았어요. 이 유물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 조각보는 뭐 수직 수평 이렇게 선을 이용하는 것들이 많은데 콧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을 교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퀼트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동서양의 이렇게 바느질 문화의 교류를 보여주는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요런 문양 같은 경우도 퀼트에서는 장미 문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문양의 유사성들이 조각부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렇게 테두리에 두른 게 리본 테이프예요. 그 리본 테이프를 과감하게 이렇게 테두리 장식으로도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보이는데 원단을 삼각형으로 접어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장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잔물림, 뭐 자씨 매듭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꼭 매듭이라서가 아니고 이렇게 장식하는 것들을 이제 뒷째 매듭이라는 말을 붙이는데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쭉 테두리를 장식을 한 거예요. 요 상포도 그래서 이런 걸 잡배기, 뭐 잔물림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면상은 잘 안 보이지만 요 한 줄 한 줄이 삼각형이 빼곡히 이거 만들려면 몇백 개의 삼각형 자씨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는 아마 레이스도 되게 귀한 거였나 봐요. 레이스처럼 이렇게 달아가지고 보자기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현대에 들어오기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보자기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전시에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요 보자기예요. 요게 보통 이제 호뽀라고 하면 삼배나 뭐 모시 요런 것들만 생각했는데 어떤 소재 같으세요? 광목이에요. 또 우리가 광목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막 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광목도 그 두께가 여러 가지거든요. 아주 얇아가지고 빛이 이렇게 비칠 정도의 광목을 가지고 이렇게 조각보를 크게 만들었는데 딱 그 앞에 갔을 때 이렇게 감탄사가 그냥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자기 보시면 앞에서 조선시대 보자기를 보면서 아 용도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보자기들도 있는데 이렇게 도대체 무슨 용도로 쓰려고 이런 보자기를 만들었지 하는 생각도 드는 보자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자기를 필요에 의해서 그 사용처를 생각하고 만들기도 했지만 이렇게 그냥 내가 보자기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그래서 다양한 기법을 실험해보는 이런 시도들을 많이 했던 거죠. 그냥 일반인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자기가 꼭 뭐 뭔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뿐만 아니라 보자기를 만드는 그냥 재미.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그러니까 창작을 해보는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도 이런 보자기를 만드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보자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 소품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지꼬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늘꽂이도 뭐 이렇게 원형도 있고 꽃봉오리 형태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꽃봉오리 바늘 방석 같은 경우에는 요즘 분들은 여기를 또 면분할을 되게 작게 해가지고 더 많은 디자인을 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사각형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입체적인 모양을 낼 수 있었을까? 이런 것도 되게 신기한 경험, 신기한 그 아이디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 바늘꽂이가요, 손바닥 반만 해요. 근데 요 손바닥 반만한 데다가 요게 앞면이고 앞면은 이렇게 술을 놨고 바늘방석 비슷하게 술을 놨잖아요. 뒷면이에요. 그러면 손가락 지금 여기 10cm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 정사각형 하나가 1c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1cm를 또 조각을 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조각을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꽂이 하나에 얼마나 정성을 쏟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모으는 거를 앞에서 보신 것처럼 잔물림도 있지만 이렇게 조각조각을 삼각형으로 연결을 한 거를 이제 어른들이 잡배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잡배기 장식 같은 경우에는 한복을 만들 때 아이들 요 섭 같은데 그런 데도 장식으로 섭을 그냥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다는 게 아니라 삼각형으로 조각을 내서 잡배기로 만들어서 장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금박이나 술을 놓는 비단 실이나 이런 게 없을 때는 최대한 조각을 내서 정성을 들이는 거죠. 조각을 내서 예쁘게 꾸미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정성도 들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골무 같은 경우도 이제 혼례 때 골무를 100개씩을 보냈대요. 그러면 그게 이제 평생 손 다치지 말라는 의미도 있고 장수를 100이라고 하면 백수를 의미하잖아요. 장수하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골무 유물들이 이렇게 뭐 굴비 엮듯이 여기 줄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줄로 엮어 놓고 하나씩 빼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보통 이렇게 100개를 주면 그러면 이제 또 시댁 어른들한테 하나씩 이렇게 친척들한테 나눠주면서
그 새댁 솜씨. 그 새댁이 바느질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조선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이게 뭐 솜씨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얼마나 예의를 배웠느냐, 이 집안이 얼마나 이렇게 잘 가르쳤느냐를 나타내는 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쓰였다고 해요. 근데 바늘 요 골무 같은 경우 수놓은 것들이 대부분인데 조각을 연결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요렇게 특이하게 요거는 이제 경상도 골무라고 하는데 경상도 지역에서 많이 보여서 경상도 골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요게 이제 숙명여대 박물관에 있는 유물인데 요거 딱 이렇게 넘기면서 보면서 빵 터졌던 유물이거든요. 참 어떤 할머니인지 솜씨 정말 못났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못난 솜씨인데 박물관에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유물인데 요즘 분들이 경상도 골무를 만든 거를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정말 예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섬세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요게 참 못났다라고 웃으면서도 어떤 느낌이 보면 볼수록 되게 이렇게 손맛이 느껴져요. 이거는 따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옛날 분들이 정교하게만 만든 것이 아니라 투박하게 만들면서도 이렇게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유물들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민예품들이 이렇게 더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이 손맛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느질 가르칠 때도 바느질 배우시는 분들한테 그냥 이런 유물도 박물관에 있습니다. 내가 바느질을 좀 못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항상 자신감을 가지세요라고 하고 보여드리는 골무예요. 그래서 골무 하나를 만들면서도 그냥 앞뒤 가죽으로 해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골무 하나를 만들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실험을 해봤다는 거죠. 그리고 인두판. 우리는 요즘 다리미를 쓰지만 한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넓은 면적을 다리기보다는 뭐 깃이라든가 섭이라든가 좁은 면적을 다릴 일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사각형으로 나무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무릎 위에다 놓고 다림질을 하게 되거든요. 인두를 사용을 해서. 근데 그것도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장식을 해서 뒷면을 조각볼을 만들거나 술을 놓거나 해서 장식을 놓고 여기가 이제 다리미 그러니까 인두가 닿는 면적이에요. 그래서 인두가 닿는 곳은 이렇게 뭐 광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생활소품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정교하게 꾸몄다는 거죠. 그리고 인두를 안 쓸 땐 잠깐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인두 잠깐 내려놓는 것도 이렇게 술을 놔가지고 장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바느질로 못 만드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베개도 많이 전해지는 유물 중에 하나인데 보통은 이제 베개 만들 때 베개 자체가 남아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베갯모가 천원 지방이라고 해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고 해서 이제 음양을 상징하거든요. 남녀를 상징하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남녀 베개를 한 쌍으로 만들 때는 이렇게 천원 지방이라고 해서 사각형과 원형 이렇게 한 쌍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봉황이 2마리 있고 밑에 이제 새끼 새들, 아기 새들이 7마리 있거든요. 요런 거는 요런 자수도화는 구봉문이라고 해가지고 봉황 9마리라고 그래서 신혼용 베개로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구봉침이라고 하면 그 둘이 같이 빌 수 있게 길게 사이즈를 만들어가지고 요런 술을 놔가지고 상품화 해가지고 그 판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갯모 유물도 많이 남아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아까 잔물림으로 베갯 마구리를 만든 것들 삼각형 모양이 한 바퀴 뺑뺑 돌면서 층층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포도 이렇게 만들고 베갯모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삼각형 문양을 연속으로 하는 거를 거치문이라고 하거든요. 톱 거자 그리고 이빨 이자 해가지고 거치문 톱니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런 톱니 모양은 선사시대 때부터 동서양 굉장히 공통적으로 오래된 문양이에요. 근데 이런 뭐 옛날에 뭐 석기 시대라고 하면 뭐 이렇게 동물의 이빨 이런 걸로 뭐 목걸이도 만들고 장식을 했잖아요. 동물의 이빨을 가지고 액세서리를 만들려면 그러면 동물을 사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힘이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또 그 힘이 있으면 사악한 것이 내게 왔을 때 물리칠 수 있다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이 거치문, 통지문양은 벽사의 의미로, 사악한 것을 물리친다는 의미로 민예품들에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원단을 하나하나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층층이 연결을 해서 생활소품에도 만들고, 그리고 또 아이들 놀이개나 이런 데도 삼각형 문양이 있으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수공업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각 지역의 특산품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요런 베개도 베개 하나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베개도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6개 블럭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요걸 육골침이라고 하거든요. 이 육골침 같은 경우는 전라도 고창 지방의 특산품이었대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상품으로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 이렇게 이런 민예품들도 산업화가 되면서 서로 이렇게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평안도 같은 경우는, 평안도 안주 같은 경우는 병풍이 발달했대요. 그래서 평안도 안주의 병풍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병풍 같은 경우는 수 놓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남자들이 수를 넣었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그냥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옷감, 비단으로 만들어서 썼던 거예요. 이게 주발보라고 밥 따뜻하라고 보온용으로 덮어놓는 건데, 요즘 티코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서양식 뭐 홍차나 이런 거 즐기시는 분들이 만드시는데, 그럴 때 쓰는 거하고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제가 모으다 보니까 잔물림한 게 많은데 층층이 이렇게 장식해가지고 만들기도 했죠. 그리고 요 밑에 건 뭐냐 하면 책갈피예요. 네, 책갈피도 만들어서 사용을 했던 거예요. 비단으로. 그래서 여기 앞면이고 뒷면에다가 그 책갈피 주인 이름을 이렇게 써가지고 만든 거. 그래서 생활소품으로 다양한 것들을 원단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을 사용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규방공의 유물들 중에서 이런 주머니들도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동서양 어디나 주머니를 이렇게 옷에다가 만들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주머니를 따로 착용을 했어요. 파우치를. 그래서 주머니가 이렇게 소지품을 담는 그런 실용적인 용도도 있었지만 장식적인 역할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개화기 때 옷에다가 주머니를 달면서 그건 중국에서 들어온 풍습이다. 그래서 호자를 붙였대요. 그래서 호주머니라는 말이 그때 유래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왜 호떡, 호두 뭐 이런 것들, 호밀 이런 것들도 다 중국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그렇게 앞에 호자를 붙였는데, 주머니도 그때 당시 들어왔을 때는 되게 신기했던 거죠. 옷에다가 주머니를 달았어? 호주머니네 이렇게 됐던 거죠. 그 대표적인 주머니 형태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위쪽에 주름을 잡으면 이렇게 모서리가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귀주머니하고 둥근 주머니, 두루주머니가 대표적인 이제 주머니 형태인데요. 이렇게 왕실의 유물들은 수를 놓고서 금사로 이렇게 테두리를 징궜어요. 그래서 이렇게 윤곽선을 테두리를 금사로 징궜는데, 우리가 만약에 바느질 할 때 수를 놓고서 이렇게 꼭 금사 아니어도요, 실로 이렇게 윤곽선을 바느질을 해주면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되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자수에서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참고하시면 수 놓을 때 그렇게 내가 수를 좀 투박하게 못 놨어도 윤곽선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박음질이나 이음수 같은 걸 해주시면 수가 깔끔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부유층에서는 비단에다가 수를 놓고 매듭을 달고 이렇게 해서 장식을 했지만, 서민들은 지금 요 화면엔 매듭만 있지만 막 금이나 이런 걸로 장식들을 많이 달았거든요. 근데 서민들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것들을 바느질 해가지고 비단으로 만들어서 장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바늘집 놀이개도 있고요. 여기 조그맣게 미니어처 거울도 있고, 그리고 여기 엽전도 있고, 여기 은장도도 있고요. 연밥을 이렇게 윤인하게 닦아가지고 장식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주머니보다 주머니 장식이 더 커요. 그렇게 해야 내가 액세서리로 찰 수가 있으니까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많이 장식을 했죠. 그래서 요 거울 같은 경우도 이제 사악한 것이 이렇게
거울에서 빛을 보고 도망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대부분 다 벽사에 있는 거예요. 저 엽전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 사용하는 엽전이 아니고, 왜 우리 요즘 기념주화 사잖아요. 그것처럼 별전이라고 했거든요. 기념주화를. 그래서 그렇게 별전을 달아가지고 압세전이라고 해가지고 섣달 금운날 이제 밤에 잘 때 이렇게 돈을 넣어주면, 그러면은 이제 사악한 기운을 누른다는 의미가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달기도 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왕실에서는 뭐 상의원이나 이런 데서 프로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정교하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렇게 투박하지만 그 사람만의 개성이 보이는 이런 도안들, 내가 직접 도안 그리고 그 도안을 내가 직접 수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성 있는 도안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머니는 항상 착용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하얗잖아요. 하얀 주머니 상중에도 착용을 했어요. 그래서 주머니는 항상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얀 주머니 유물이 있으면 아, 이거는 상중에 사용을 하려고 만든 주머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두루주머니 형태는 이제 두루두루 담았다 그래서 두루주머니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주머니 형태가 둥글어서 둥근 주머니라고도 하거든요. 요게 가장 화려한 주머니, 진주낭. 요거는 이제 왕실에서 왕비가 대례복을 입을 때,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대례복을 입을 때 착용을 하는 주머니였던 거고, 요거는 이제 왕실에서만 금사, 은사를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은사랑 금사를 진금수라고 해서, 금사, 은사는 이렇게 꼬임이 있고 하나하나 꽈서 금박으로 꽈서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감싸서 코일링을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느질을 못 해요. 그래서 금사를 놓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바느질로 징거주는 그런 기법을 하는데, 그렇게 징거가지고 만든 바느질 주머니예요. 그래서 요게 두 개가 다른 게 아니고, 앞면은 붉은색하고 뒷면은 황색 해가지고 앞뒤를 다르게 이렇게 만든 주머니예요. 그래서 이런 주머니 형태가 이제 영친왕과 유물에 세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머니 주름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잡았죠. 주머니 주름도 왕실하고 반가하고 구분을 했대요. 엄격하게 차등을 뒀다고 해요. 그래서 왕실에선 주머니 주름도 많이 잡을 수가 있었는데, 반가에서는 이렇게 많이 잡으면 걸리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오방랑이라고 해가지고 오방색을 중심으로 해서 술을 놓은 유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주머니 얘기 아시죠? 조선시대 세시 풍습 중에서 복주머니 풍습이 있는데요. 정초에 음력 1월 1일부터 이제 자축인묘 해가지고 12일 동안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풍습이 많았거든요. 뭐 삼가는 것도 많고 뭘 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랬는데, 왕실에서는 첫날 1월 1일 그러면 상자일인 거예요. 그리고 1월 12일 상해일, 자부터 시작해서 해일까지. 그래서 그때 비단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볶은 콩을 담아가지고 이제 종친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나눌 반자를 써서 반낭이라고 하는 행사를 했는데, 상자일에는 이제 가구 이렇게 귀주머니 같이 사각형 주머니를 만들어서 주고, 그리고 상해일에는 둥근 주머니를 만들어서 주고. 그래서 이게 돼지하고 쥐가 그 농사에서 가장 큰 해충이잖아요. 그러니까 돼지하고 쥐를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그래서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 그리고 쥐가 자라는 게 아들 자자라서 아들 많이 나라는 의미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해라는 게 그 경의 만배가 되는 숫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수하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그래서 그냥 그 주머니 하나에 복을 담아주는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가지고 그렇게 복을 주는. 그래서 일반 민가에서도 복주머니를 아이들에게 주는 그런 풍습이 생겨나는 것이죠. 왕실 유물들은 굉장히 정교하고 이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민간 유물들은 좀 이렇게 투박한 그런 개성이 나타나는 그런 주머니들이 많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왕실처럼 이렇게 못 달잖아요. 보석들을 못 다니까 주렁주렁 이렇게 괴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조선 후기가 되면은 뭐 이렇게
문양들, 상징적인 문양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글자문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부기다남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기원하는 글자로 자수를 하는 그런 것들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중국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노란색이 금지가 됐었죠. 그래서 황제가 되기 전에, 고종이 황제로 등극하기 전에는 노란색을 엄격하게 금했거든요. 근데 유물 중에 노란색 주머니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노란색 주머니는 딱 일생에 한 번, 그 결혼할 때 신랑에게 채워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노란색 주머니 안에다가 시바키 모카 한 송이하고 팥 9알을 넣어주면 이제 딸 하나 아들 9 이렇게 해서 많이 낳고 살라는 그런 의미였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주머니는 끈도 안 달려 있어요. 그리고 주머니 입구가 이렇게 막혀 있거든요. 요러면은 새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솔, 진짜 솔기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옷을 만들어서 뭐 입고 빨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처음 만든 게 진솔이라고 했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만들면 이제 진짜 솔기가 아닌 거거든요. 아무래도 옷감이 좀 상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주머니도 마찬가지로 진솔이라는 걸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특이하게 이렇게 자물쇠가 있는 독특한 주머니도 있어서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주머니 종류에 이렇게 수저집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버선본집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도 홀례품으로 많이 사용이 됐어요. 많이 이제 보내줬는데, 수저집 같은 경우는 이제 은수저를 보통 홀례품으로 은수저를 가져갔는데, 그러면 이걸 부엌에다 두는 게 아니고 방에다 걸어뒀대요. 그래서 항상 방에다 걸어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부장품으로도 수저를 넣어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버선이 반드시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버선본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버선본을 담아놓는 이런 버선본지. 정사각형으로 보자기를 만든 다음에 꼭지점 3개를 모아서 이렇게 주머니 형태를 만들고 위쪽이 뚜껑이 되는 거죠. 아까 앞에서 조각천이 들어갔던 만부하고 똑같은 구조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버선본도 그 가족들의 발 크기에 맞는 버선본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대대로 며느리한테 이렇게 물려주고 이런 것을 했던 것이죠. 이거 말고도 주머니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실용적인 용도로 쓸 거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사각형이든 원형이든 만들어서 담기만 했으면 될 거예요. 근데 장신구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머니 형태가 이렇게 다양해요. 안경 주머니도 있는데 안경이 굉장히 고가였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안경 주머니를 달고 있으면 그게 일종의 장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 안경집만 달고도 다녔대요. 그리고 뭐 둥근 주머니 형태의 변형들, 이건 이제 별랑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강릉 주머니라고 하는데 꼭 단 모양으로 반달 모양의 주머니를 이렇게 옆구리를 쳐낸 이런 강릉 주머니 형태도 있고, 그리고 반달 모양의 둥근 주머니를 길게 만들어서 입구를 이렇게 접은 어깨 주머니, 그리고 직사각형 주머니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종이 접기 하듯이 접어 나가면 위쪽이 이렇게 뚜껑이 된 이런 오각형의 뚜껑처럼 보이는 이런 향낭이나 양낭, 그걸 1대2로 늘리면 필랑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둘둘 말면 쌈지라고 하거든요. 뭐 이런 쌈지 주머니들, 현대적인 이렇게 느낌의 주머니들. 그래서 전통 주머니 형태도 매우 종류가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놀이개도 있거든요. 놀이개도 조선시대 여성들의 그 굉장히 중요한 장신구 중에 하나였는데요. 항상 마찬가지죠. 서민들은 이렇게 금붙이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비단 조각으로 놀이개 모양을 흉내를 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뚜껑이 있고 요 안에다가 바늘을 담아 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뚜껑이 위아래로 움직이고 밑에 바늘을 담을 수 있도록. 요렇게 비단으로 만들면 바늘을 찔러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신구로도 착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반지꼬리에다 그냥 담아 놓고 쓰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는 여기다가 머리카락을 담아가지고 바늘이 녹이 나는 거를 방지를 했던 거죠. 네, 다양한 뭐 지금 이렇게 원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늘집 놀이개뿐만 아니라 이렇게 괴불 놀이개라는 것도 만들었는데요.
요게 이제 연못이나 뭐 논이나 이런 습지에 마름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그 마름 열매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인데 아까 앞에서도 삼각형이 벽사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삼각형의 세 꼭지점이 삼재를 물리친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많이 해줬대요. 그리고 뭐 예, 이렇게 좀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해줬는데 자 이런 칠보공예 이런 것들도 귀했기 때문에 비단으로 삼각형을 만들어서 그냥 정사각형을 대각선으로 접어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장식을 해서 아이들 놀이개 착용을 하게 해줬던 것이죠. 그리고 주머니를 이렇게 놀이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단독으로도 착용을 했지만 주머니를 장식하는 용도로도 썼거든요. 주머니에다 이렇게 끈에다가 달아주는. 나중에 가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만 괴물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고추도 만들고 그리고 뭐 버선도 만들고 요런 작게 손가락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주머니나 이런 데 장식을 하기 위해서 만들 때 이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괴물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 괴물은 이렇게 길게 만들어서 장신구로도 썼지만 뭐 서양의 리스처럼 그 방문 앞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그런 장식으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쇠패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열쇠패도 있지만 이렇게 가운데 중심에다 술을 놓고 괴물들을 주렁주렁 달아서 장식하는. 근데 이 열쇠패도 되게 옥션이나 이런 데서 고가로 거래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얘는 그래도 별점이 쭉 달려 있어요. 근데 요거를 확대한 거거든요. 별점만 싹 잘라가지고 소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섬유를 이렇게 공예에 여러 가지 뭐 도자기도 있고 목공예도 있고 금속공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걔네들은 이렇게 보존 기간이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는데 섬유는 투자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영국 옥션에 나왔을 때 우리나라 열쇠패가 하나 나왔는데 계속 유찰되다가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애국심에서 9천만 원 주고 이제 경매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섬유로 된 거는 그렇게 투자를 하기에 시간이 지나면 소실되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섬유공예가 많이 취약한 부분이긴 해요. 여기도 보시면 괴물이 이렇게 새도 달고요. 고추나 가지도 달고 주렁주렁 내가 장식하고 싶은 거는 다 하나하나 만들어서 비단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장식을 했던 거죠. 네. 그렇잖아도 제가 예,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렇게 다양한 규방공예가 어떻게 현대에 다시 전개가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0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 참석해주신 분들께서는 오늘 끝나고 설문조사, 강의 만족도 설문조사 해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채팅창에 링크를 올리고 또 여러분 신청해주신 메일로도 링크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강의 다 종료 후에 만족도 설문조사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골무 만들 때 안에 심감을 뭘 쓰냐고 하셔서 그래서 골무 만들 때 이제 심감을 배접지라고 해서 옛날에는 종이나 뭐 광목이나 이런 여러 겹 풀을 칠해서 만들면 그러면 요즘 이제 하드보드처럼 그 두툼하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을 하기도 했고 어떤 분은 엄마가 이제 광목에다가 밥풀을 이렇게 이겨서 밥풀 두께가 생기고 그렇게 만드는 것도 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업하면서 또 한 분이 서신이라고 화성시에 가면 이제 바닷가 쪽이 있거든요. 그 동네에서는 그 숭어 비늘을 썼대요. 물고기 잡으면 비늘이 큰 것들 있잖아요. 큰 물고기는 비늘도 크잖아요. 그러면 골무 만들 때 안에다가 어쨌든 바늘이 찔리지 않게 해야 되니까 그런 비늘, 숭어 비늘 이런 거 넣어가지고 만들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마다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보통은 그냥 골무하면 가죽으로 그냥 가죽 바느질해서 만드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가죽 자체가 두꺼우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술을 놓고 조각을 입고 뭐 또아리를 틀고 이렇게 해서 아기자기하게 만드는 골무는 다른 나라에서도 못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어디 여행 가거나 이러면 골무 이렇게 기념으로 사고 막 이러는데 뭐 도자기 골무 이런 거 그냥 관광지에서 기념품으로 파는 건 봤어도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만든 건 못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에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규방공예 종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다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이렇게 보신 것처럼 보자기도 있고 뭐 그리고 한복과 연결되는 액세서리들도 있고 그리고 침장, 뭐 베개라든가 뭐 생활소품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누비나 그리고 뭐 천연염색 그리고 한복을 만드는 것까지도 규방공예 영역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통 침선과 규방공예는 모두 다 같은 영역, 바느질을 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전통 침선 문화가 규방공예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시 만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에 그 문화재 보호법이 제정이 되면서 중요 무형문화재, 지금은 이제 국가무형문화재라고 하는데 국가무형문화재를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부 주도하에 국가 이미지 제고, 그러니까 뭐 일본의 침략을 받았었고 전쟁이 났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오래된 전통과 역사를 가진 이제 나라다라는 거를 국가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서 궁중유물하고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에 알리는 그런 이제 활동들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규방공예를 발전시킨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면 그 1980년대 들어오면서 일어났던 다양한 사회 변화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적인 정체성,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우리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또 올림픽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올림픽을 이제 뭐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면서 전통 문화를 국내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소개하게 된 거죠. 또 80년대에 또 새롭게 등장한 가치관이 이제 친환경 그리고 이제 여가를 선용하는 그런 여가 활동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생겨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 때문에 뭐 천연염색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생활한복이라는 것도 나오게 되고 또 이런 조각복 이런 예술품들, 침선 예술품들도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는 이제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궁중과 귀족 문화에서 민요, 민화, 뭐 민예품 이런 민간 문화로 확대되는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규방 예술, 뭐 규중 문화 이런 식으로 규방공예가 소개가 되면서 규방이라는 곳이 궁중과는 대비가 되는 그래서 뭐 프로 작가가 아닌 그냥 평범한 여성들이 주체가 되는 민간 예술의 산실이었다라는 게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규방공예를 알리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을 이제 꼽자면 고 허동화 선생님, 한국 자수박물관장이셨거든요. 뽑을 수 있는데 2018년에는 평생 수집한 한 5천여 점 되는 그 민예품들을 다 이제 서울시에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시 공예박물관 거기 이제 기증을 하셔가지고 거기 가면 볼 수가 있는데요. 76년에 이제 사전자수박물관이라고 우리나라 개인 박물관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한 40년 동안 세계 각국의 이런 우리나라의 그 전통 문화, 전통 바느질 문화를 알리는데 주된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1978년에 중앙박물관에서 그 첫 소장품 전시를 했어요. 이게 중앙박물관에서 그냥 일반 사립박물관에 특별전을 해준 게 최초였대요. 요것도 그냥 이렇게 처음에 박물관에서 그 전시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당시 중앙박물관장이 되게 시큰둥하셨대요. 근데 외국에 나갔다가 어느 뭐 외국 어디를 갔는데 되게 귀하게 뭘 하나 가져오는데
허동화 선생님이 보여준 거랑 똑같은 유물이더래. 보자기 유물을 보여주래. 나 이렇게 귀한 한국에 유물이 있습니다. 이러고 보여주는데. 그래서 다시 와서 이제 전시를 합시다라고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78년에 중앙박물관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한국자수 특별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수 보자기 위주로 전시를 하고, 그 다음 해에 일본에 이렇게 한국문화원이 설립이 됐는데, 한국문화원 개원 특별전으로 일본에도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소문을 타고 8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도, 서양 쪽에도 우리나라의 그 바느질 문화 작품들, 바느질 예술 작품들을 소개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첫 전시 기사로, 여기 첫 전시 기사에 보면 여기 어머니 생각이 나서 4번 본 할머니가 있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은 흔해가지고 소중한 걸 몰랐었는데, 그 침선 문화에 대해서 그 일반인들이 어떻게 새롭게 우리나라 침선 문화를 새롭게 느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들어오면서는 뭐 친환경과 여가선용이라는 그런 가치관이 더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천연염색이나 뭐 생활한부학이 이렇게 점차 확산이 되고 브랜드들도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또 80년대에 들어왔던 뭐 퀼트나 십자수나 이런 서양의 취미 활동, 바느질 활동들이 대중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 서울시 자수 명장이면서 조각보 작가인 김연희 선생님이 일본 퀼트 협회에 작품이 소개되는 이제 일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조각보에 대한 관심이 대중적으로 더 폭발하게 됐죠. 그 김연희 선생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일본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일본에서 굉장히 이제 높게 평가되고, 예, 주목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가 이제 해외에서, 특히 이제 공예 산업이 발달한 일본에서 이렇게 먼저 관심을 보이면서 역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알려지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공예에 대해서 많이 모른다는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얘기도 또 많이 했었는데요. 허동화 선생님이 유물을 수집을 하고 우리 민예품에 대한 문화사적인 가치를 연구하는 데 기여를 했다고 하면, 김연희 선생님은 보자기 유물을 재현을 하고 또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하는 그런 작품을 통해서 그 규방공예 대중화에 기여를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규방공예에 대한 이제 이런 대중들의 관심이 폭발을 하면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전통 생활기술 발굴 및 농가 소득 증대, 이런 취지로 천연염색 교육하고 규방공예 교육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요 경기 지역에서는 2000년에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으로 규방공예 강좌를 개설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담당자 말씀이 막 문의 전화가 막 8, 90통씩 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는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뭐 규방공예나 이런 작품들을 박물관이나 전시관이나 이런 데 가서 그냥 감상하는 용도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감상을 하면서 나도 만들어 보고 싶잖아요. 근데 만들 곳이 없었던 거예요. 만드는 걸 배울 곳이. 그런데 이제 그런 기관들이 생기면서 이제 보는 규방 예술에서 만드는 규방 공예로 이렇게 새로운 변화가 생긴 거죠. 또 비슷한 시기에 2000년에 한국공예문화진흥원이 설립이 돼요. 지금은 이제 디자인진흥원이랑 합해서 공예디자인진흥원인데, 그렇게 공예문화진흥원이 생기면서 아주 대대적으로 우수 공예문화상품 대전이라는 걸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최를 하면서 정부에서도 공예문화산업이라는 거, 그러니까 공예가 이렇게 산업이 될 거라고, 뭐 문화산업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정부 주도에서 적극적으로 공예문화 산업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생학습에 대한
그 필요도 많아지고 이러면서 지자체별로 평생학습 기관들도 많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그런 공공기관에서 공예문화 활동 또 그 공예문화 상품 개발 이런 데에도 계속 적극적으로 지금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직업군이 생겨요. 규방공예 강사, 또 뭐 문화상품 개발자 이런 새로운 직업군들이 2000년대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2000년에 김문진, 김지영 두 분이 자매거든요. 이 김문진, 김지영 두 사람이 규방공예라는 타이틀로 처음으로 이렇게 실용서를 냈어요. 이러면서 그동안은 뭐 규방예술, 뭐 침선소품 이렇게 알려지던 것이 규방공예라는 이 용어가 이렇게 되면서 대중들한테 각인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 2000년대가 그 규방공예에 있어서는 진짜 꽃을 피웠던 시기였거든요. 인사동을 중심으로 특히 이렇게 다양한 점포들이 생겼고 지금은 인사동을 나가도 이렇게 특별히 볼만한 점포가 없잖아요. 근데 요때는 인사동을 나가면 이런 공예 상품들이 있는 숍들을 구경을 하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 디자이너들, 규방공예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랑 제휴를 해서 그런 소품샵에서 상품을 판매를 하고 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다양한 상점들이 이제 그 인사동 골목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규방공예가 어떻게 이렇게 유행이 되고 어떤 상품이 나오는지를 인사동을 가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거리가 조성됐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민간에서 그런 활동이 벌어지면서 이제 박물관이나 뭐 미술관 같은 데서도 뮤지엄샵, 아트샵이 생기면서 작가들과 이제 같이 섬유예술 작가들의 상품들을 판매를 하기도 하고 또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그러죠. 이런 그 박물관 각각의 뭐 이렇게 디자인실, 연구실이 따로 있어서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가지고 디자인을 개발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 개인 공방들이 쇼핑몰을 통해서 상품을 좀 저렴한 소품들을 팔기도 하고 뭐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요즘은 제가 오랜만에 이제 인터넷 쇼핑몰을 들어가 보면 그 초창기에 쇼핑몰들이 많이 좀 사라진 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저가 상품에 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0년대 이후에는 이제 규방공예 상품들이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 거다 보니까 이제 고급화 했었는데 이제 중국산 저가 상품들이 밀려오고 또 인사동의 그런 임대료가 상승하고 이런 그런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 규방공예 산업이 다소 주춤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의 중요성은 커졌지만 그 문화를 상품화하는 데 있어서는 좀 아직 많은 시행착오가 있다고 할 수가 있죠. 반면에 이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접근성이 좋은 평생교육 기관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평생학습 기관들이나 뭐 공공사업, 뭐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이런 공공사업 단체들이 이제 규방공예 교육을 하는 기회가 많아졌고 또 SNS를 통해서 젊은 층들도 규방공예를 배우는 그래서 연령이 좀 낮아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규방공예를 배울 수 있는 창구가 되게 많아졌죠. 그리고 또 영세하긴 하지만 개인 공방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뭐 그 예술 벼룩 시장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데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생겼고 또 지역별로 다양한 연구회들이 생겨나면서 그런 연구회 중심으로 연구나 전시 활동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방공예라는 게 바느질로 만드는 모든 거를 다 규방공예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규방공예라고 딱 뭐 이렇게 해서 규방공예라는 말이 나오고 나서를 생각하면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규방공예의 역사를 딱 20년이다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 전통 바느질 문화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고 그게 현대적으로 이름만 바뀐 거라서 그 문화는 계속됐던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20년을 돌아보면 이제 초창기의 규방공예 분야 중에서 천연염색이 먼저 이제 주목을 받았고 천연염색이 유혹하면 이렇게
유행하면서 그럼 천연염색해서 만들어진 원단으로 뭔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각보가 유행을 하게 되고 또 조각보를 만들면서 자수, 우리나라 전통 자수도 전통 자수 되게 어렵거든요. 비단에다 수를 놓는다는 게. 그래서 요즘 뭐 나오는 면 자수실 그런 걸 이용해서 들꽃 자수가 유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요즘 최근에는 젊은 계층이 들어오면서 한복까지도 이 규방 공예 안에서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형에다가 한복을 입히는 한복을 만들기는 너무 크니까 인형에다 한복을 입히는 한복 인형 작가들도 많이 생겨나게 됐죠. 그리고 보자기 포장, 보자기를 이용한 포장하는 그런 것들도 그래서 이게 전통 문화, 친환경 이런 것과 관계돼서 보자기 포장이 나오는데 이렇게 규방공예가 분야를 계속 바꿔가면서 계속 꾸준히 진행되고 발전되고 있다는 바느질 문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규방공예가 어떻게 K 바느질 문화로 세계로 진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방공예를 우리 세계에 알리게 된 계기가 보자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아이템. 그래서 보자기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보자기라는 문화가 우리나라만의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거에서 고유라는 말을 쓰면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고유한 문화라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문화라는 건 서로 주고받으면서 발전하는 거지 독자적으로 생겨나는 문화는 없는데 보자기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세계 각국에서는 근대 이전에는 다 보자기를 사용을 했어요. 주로 이제 서양에서 보관이나 운반을 위해서 가방이나 상자를 썼다면 동양권에서는 이렇게 보자기를 썼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2013년에 터키에서 한국과 터키의 보자기들 같이 전시하는 특별전이 열렸었는데요. 터키에서는 보자기를 보흐차라고 해요. 그 발음도 우리나라랑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주로 이제 터키에서는 이제 혼수, 결혼이나 약혼할 때 예물을 싸는 보자기로 이렇게 보자기를 사용을 했대요. 또 술을 놓거나 뭐 조각을 연결을 해서 보자기를 만드는 것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란 같은 경우도 보자기를 소프레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밥상 문화가 있는 것처럼 이란은 소프레 문화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왜 식탁이 있어도 명절에 식구들이 많이 오면 상을 펼쳐놓고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부잣집도요. 가족들이 모이면 이렇게 거실에다가 보자기를 깔고 밥을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란 같은 경우는 보자기가 예, 보자기가 일종의 식탁 역할을 하는 그런 풍습으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부탄 같은 경우에는 보자기 이렇게 뭔가 짐을 싸는 보자기를 분디라고 하는데 이런 짐 싸는 보자기가 남아 있고 뭐 이 외에도 뭐 파키스탄도 있고 멕시코도 있고 보자기를 사용했던 문화들이 남아 있는데 그런 나라들은 보자기가 이렇게 용도가 축소돼서 어떤 그냥 일정한 용도로 사용됐던 보자기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보자기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보자기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얘를 꺼야 되는데 얘 좀 꺼주세요. 꺼기 싫어. 네, 마우스를 쓰려고 하니까 뭐가 잘 안 되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유사한 보자기 문화가 남아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일본은 이제
세계 3대 포장 그 박람회가 열릴 정도로 포장 산업이 발달한 나라예요. 그리고 또 그 퀼트를 되게 오래전에 이렇게 도입한 나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퀼트 같은 경우도 재패니스 퀼트라고 해서요. 서양 사람들이 일본에 배우러 가요. 제가 예전에 독일에 전시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독일 퀼트 하시는 분이 집으로 초대를 했는데 나 이런 거 배우러 일본에 유학 갔다 온 사람이다 이러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퀼트라는 서양의 그 바느질을 받아들여서 재패니즈 퀼트를 역으로 배우러 오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퀼트가 되게 발달한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보자기를 서양에 소개하는데 이 재패니스 퀼트의 역할이 대단히 한몫을 했던 거죠. 제가 마우스 조작을 못하겠어요. 자, 보신 것처럼 이제 현대화 이전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보자기들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보자기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보자기도 마찬가지로 섬유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유물이 남아 있거나 언제부터 시작됐다라는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 그 삼국유사에 보면 가야 건국신화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구지가라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을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뭐 구지봉에 올라가서 뭐 구지가를 불렀더니 뭐 하늘에서 6개의 황금알이 있는 상자가 붉은 보자기에 쌓여져서 내려왔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국유사에 가장 오래된 붉은 보자기라는 기록이 있어서 그게 가장 오래된 역사 기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보자기로는 국가 민속문화재로 지정돼 있는데 서남사의 성보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타기, 용문양이 수놓아져 있는 타기가 가장 오래된 자수 보자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초창기 연구 때는 이게 고려 중기 유물이라고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2000년대 이후에 과학적인 이렇게 뭐 실험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밝혀진 결과로 이제 조선 중기 유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 조사를 하면서 97년 논문을 한번 봤었는데 거기 연구자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83년 자료를 봤는데 전주박물관에 고려 말기에 경전보자기가 있다라는 기록을 보고 연락을 했더니 그게 이렇게 소실이 됐는지 아무도 모르더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보자기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료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미흡해요.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구전으로 이게 언제적 거야 라고 하면 그냥 믿고 그렇게 됐던 게 맞는데 과학적인 연구가 더 필요한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수업 준비를 하면서 이제 궁에서 사용했던 보자기로는 현종, 효종하고 숙종 사이의 왕이거든요. 현종의 딸이 명안공주라는 딸이 홀릴 때 썼던 아청색 운문단보가 왕실 유물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허동화 선생님이 낸 책에. 근데 그 유물을 아무 데서도 발견을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국립중앙도서관에 이렇게 스캔본으로 있는 걸 보고 이렇게 흑백 사진을 찾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유물은 한 번도 못 보고 그냥 그 글귀만 봤었는데 이번에 자료 조사하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복식사 연구를 하는 선배 언니가 있는데 선배 언니랑 통화를 하다가 칼라 사진을 보내줬어요. 근데 그 선배가 조각보 이렇게 도록을 우연히 이렇게 접하게 돼서 보는데 눈물 날 것 같다고 너무 이뻐요. 그래서 제가 아청색 운문단보를 흑백 사진밖에 못 찾았어요 했더니 내가 지금 칼라 사진을 찾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연구 자료들을 좀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뭐 자수 보자기, 가장 오래된 궁 보자기 이런 게 다 17세기, 18세기 유물들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2005년에 해인사 법보전에서 비로자나불이라는 불상 안에서 그 불복장 유물이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서 조각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1490년에 만들어진 거라고 해요.
불복장 유물이라는 게 이게 부처님이 이렇게 금칠이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탈락이 되니까 얼마마다 한 번씩 그걸 다시 칠하는 작업이 있대요. 그럴 때 그게 이렇게 나무로 만든 거라서 안에가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그 곡물을 넣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불복장, 부처님의 배 안에서 나온 유물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유물들이 발견이 됐는데 2005년에 발견됐는데 조각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이게 무지개 색깔이 너무 선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선 말기의 유물들이 대부분이라서 조각보 유물들이 그래서 서양의 선교사들이랑 이런 교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서양 선교사들이 이렇게 퀼트를 전파하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1490년 유물, 15세기 유물들이 나온 거예요. 조선 중기 이전, 조선 초기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 조각보가 꼭 뭐 조선시대만 했던 게 아니고 어쨌든 자투리 조각이 나오면 조각을 연결하는 패치워크는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새로운 유물이 발견되면 우리나라 뭐 보자기의 역사, 조각보의 역사가 더 윗대로 올라갈 수 있겠죠. 한국의 보자기 문화가 발달하게 된 배경으로 크게 4가지를 두는데요. 일단 온돌 문화. 온돌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바닥에 눕거나 앉거나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온돌 때문에 이렇게 한국의 독특한 개는 문화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뭐 펼치면 뭐 보자기도 마찬가지고 방석도 마찬가지고 병풍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펼쳤다 다시 접는 그래서 공간을 확대시켰다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개는 문화가 보자기가 발달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고 또 이제 요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왕실에서 쓰는 그 왕의 도장이나 이런 것들은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싸는 보자기로 포장하는 거를 봉과식이라고 해서 의식으로 일종의 의식으로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의를 중시하고 보자기로 싸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의례를 중시했던 그런 의례를 중시하는 문화도 발달 배경이고 그리고 또 기복신앙 바느질을 하면서 빌었던 거죠. 가족이 건강하기를 평안하기를 그런 기복신앙도 하나의 우리나라 보자기가 발달하게 된 배경이고 또 그리고 허동화 선생님이 유물을 수집하면서 그러니까 꼭 용도가 없는 것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창작을 위해서 했던. 그래서 창작을 하고자 하는 욕구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보자기가 발달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보자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물건을 싸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업이 발달하면서 환경과 관련해서 최근에 들어서 보자기 포장이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요거는 2013년에 비비안 웨스트우드하고 러시아하고 콜라보를 해가지고 보자기 포장을 만든 거예요. 이후에 러시아에서는 계속해서 보자기 포장하는 법을 올려주고 있어요. 그럼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 물건을 살 때 보자기로 포장을 해와서 이게 그냥 보자기 포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패션으로 응용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서로 공유를 하는 그런 문화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보자기 포장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보자기 포장 협회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이어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전시도 하고 그리고 보자기를 사용할 때 몇 번 사용할 수 있는지 횟수를 적어서 에코마크를 표시를 해주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요 오른쪽에 보시는 오른쪽 위쪽에 있는 거는 제가 옛날에 일본 여행을 갔을 때 과자를 하나 샀는데 뒤쪽에 이렇게 보자기 포장하는 방법을 종이에다 넣어가지고 줬더라고요. 그때는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 보자기로 포장하는 것을 아주 일상적으로 대중들에게 많이 알리고 있는 그런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보자기 포장 문화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화 이후에 잊혀졌던 게 2000년대 들어오면서 현대적인 그런 보자기 포장법이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 이효재 디자이너를 비롯해서 여러 포장 협회들을 중심으로 종이 대신에 보자기 포장을 하는 그래서 뭐 시연을 하고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죠.
요즘 뭐 이렇게 어디 프로에서도 뭐 도포자락 뭐 이렇게 하는 그 프로에서도 이제 남자 연예인들이 이렇게 보자기 포장을 해주는 그런 게 나왔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자기 포장에 대한 관심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냥 보자기의 기본적인 용도가 포장이었던 건데 그거를 이제 조선왕실의 포장예술이라는 제목으로 2017년에 고궁박물관에서도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기가 포장재로서 주목받는. 최근에는 젊은 작가들이 이렇게 보자기 포장 관련해서 뭐 관련 서적들도 되게 이렇게 출판을 하고 있어서 보자기 포장 문화가 좀 더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보자기 포장이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그동안은 이제 일본의 보자기 포장 문화가 서양에 알려졌다면 이제는 K 보자기 포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알려지는 거죠. 그 영국 왕실의 그 왕자비 메건 마클이 공식 행사에 이렇게 보자기 같이 생긴 핸드백을 들고 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레지나 표라는 디자이너의 작품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더 주목을 받은 거예요. 그동안은 일본 보자기만 이제 서양 사람들이 알았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SNS에서 미국 여배우들이 한국의 보자기 포장을 배우는 그리고 보자기라는 한국말을 그대로 이제 영어로 표기를 해서 나오는, 그래서 더 이렇게 한국의 보자기 포장 문화가 이렇게 알려지는. 그리고 뭐 미나리 시상식에서도 제가 우연히 이렇게 뉴스를 보고 있는데 딱 보자기를 이렇게 신한복에다 보자기를 들고 뭐 PD가 입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서양에서도 이렇게 우리나라 보자기 포장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자기 특히 조각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양에 소개되면서 섬유공예 작가들이 있거든요. 섬유공예 작가들의 이렇게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앞에서 보시면 요 첫 번째 포스터가 호주에서 열렸던 보자기 그 전시회 포스터인데 이게 1998년이거든요. 요때 한국인 큐레이터가 뭐 우리나라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가 있으면 그때 잠깐 반짝하고 끝난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특별히 뭔가 이렇게 영향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요 밑에 보시면 요게 호주에 살고 있는 섬유공예 작가가 만든 보자기 그 예술 작품이에요. 그래서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호주에 있는 그 공예 작가들이 그 조각보 보자기에서 영감받은 걸로 이렇게 그 작품의 원천을 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우리나라 작가들이 이제 외국에 가가지고 이제 보자기를 알렸는데 지금은 두 번째 보시면 일본의 퀼트 작가거든요.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조각보 같은 작품을 만들어서 작품집을 내기도 해요. 그리고 2017년에는 수원에서는 보자기 포럼이라는 그 행사를 했었는데요. 전 세계의 섬유예술 작가들이 보자기라는 주제로 작품을 만들고 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런 행사도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섬유공예 작가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디자인 쪽에서 패션 디자인 쪽에서도 규방공예가 모티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유명했던 거는 2015년에 DDP에서 열렸던 샤넬 패션쇼에서도 규방공예가 하나의 모티브로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조금 에르메스 보자기거든요. 또 우리나라 보자기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스카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스카프 이름도 아예 보자기 예술이라고 해가지고 에르메스에서도 이렇게 보자기 스카프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현대 작가들, 뭐 가방 디자이너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이 규방공예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괴물놀이개라는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다양한 사회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프로젝트를 기획했던 작가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대요. 그냥 우연히 태국에 여행 갔다가 그냥 그 마을에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손으로 손수 원단을 짜고 있길래 그거 가지고 이렇게 괴물놀이가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서 판매해 보세요 했던 게 일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이게 바느질이 어느 나라에나 있는 보편적인 문화거든요. 그리고 또 이 바느질이라는 게 기능적인 필요 말고도 여성들이 자아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었고 또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한 거죠. 이 여성들이 지금 태국 여성들도 요 놀이개를 팔면서 아이들 학비를 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 들어오면서 점차 이렇게 잊혀졌던 우리나라의 전통 바느질 문화가 처음에는 예술로서 재조명을 받았고 그리고 한국 전통 바느질 문화를 새롭게 규방공예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뭐 패션이나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다양한 산업과 결합이 되면서 이렇게 새로운 뭐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의 즐거움에 집중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모두를 위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바느질 문화가 이런 다양한 경험과 융합을 해서 이런 현대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계속되면서 더 발전되고 계승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시간 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예, 없으면 아마 인사동에 그 개인이나 단체 전시가 항상 많이 있거든요. 인사동의 공예문화진흥원 전시장이나 아니면 경인미술관도 그런 개인 전시 공간으로 많이 활용이 돼요. 1년 내내 규방공예 관련된 전시들이 이제 끊이질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경인미술관도 있고 그리고 그 공예문화 디자인 진흥원 그 전시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홈페이지를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면 거의 다달이 있을 거예요. 예. 또 다른 예, 저도 이렇게 같이 바느질하는 모임이 있어서 뭐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전시를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전시가 2015년이었어. 예.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세요? 아까 피디님 잠깐 없어가지고 못 적어서 기억으로만 하는데 그 일본의 저희 도자기의 새로운 문화를 알리신 분이 김현희 아, 예, 김현희 선생님. 예. 지금 여기는 제가 김현희 선생님이 99년에 출판하신 책, 예, 요 보작이라는 책, 요 책이 일본에서 출판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다시 김현희가 누구지? 뭐 조각보가 뭐지? 이렇게 역으로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요 책이 있고 김현희 선생님 작품 굉장히 유명한 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인터뷰 기사도 많고 예, 검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연구회가 있어가지고 그 회원 김현희 선생님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그 뭐 1년에 한 번씩 정기 전시회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무게박물관에 가니까 진짜 이거 전시 있죠. 기증 작품이 되게 많아요. 5천여 점이 되는데 그 중에서 나와 있는 건 일부예요. 예. 그 허동화 선생님이 기증하신 것 중에 그 보물로 지정된 것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좀 바꿔가면서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수장고에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예. 예,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